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최근 연예계 마약 스캔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우리 사회에 마약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만연해 있다, 이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역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광주 전남입니다. 마약범죄 예방과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국마약퇴치본부 광주전남지부 강미량 상담실장, 그리고 김수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최근 광주 전남 지역에서 마약 범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서도 지금 마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 지금 우리 지역의 마약 네. 실태 상황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요, 지난해 광주 전남에서 밀수된 마약류가 역대 최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신종 마약인 야바가 6만 2천여 정, 그리고 엑스터시가 1만 3천여 정, 그리고 케타민이 1,700여 정 등 총 7만 7천여 정의 마약이 압수됐다고 하는데요. 2020년 대비를 하자면 야바는 약 11.8배, 그리고 엑스터시는 약 4.8배 급증한 수치이고, 신종 마약인 케타민은 추가로 대량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도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올해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2020년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한 해 동안에만 2,475건의 마약 감정이 의뢰가 됐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마약 감정 의뢰 건수가 4,102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의뢰 건수 중 절반 가까이인 46.9%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광주 경찰청에 접수된 마약 의심 신고와 검거 건수도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기준으로만 하자면 마약 의심 112 신고 건수가 304건,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 75건에 비해서 지금 4배나 증가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112 신고 건수에 따른 검거 건수가 지금 올해 56건으로 지난해 11건에 비해서 5배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일단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수치상으로만 시청자 여러분들 듣기에도 4배, 5배, 11배, 불과 네. 2-3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좀 수치상으로는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실장님, 지금 마약퇴치본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네네. 아무래도 이런 사례들 많이 접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약퇴치본부에서 하시는 지금 어떤 일들을 지금 좀 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일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마약 범죄가 이렇게 많이 늘었구나라는 걸 피부로 좀 실감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저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개인과 사회, 국가를 병들게 하는 이 마약류로부터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크게 홍보 사업, 예방 교육 사업, 그리고 치료 재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보 사업으로서는 저희가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송이나 또는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방 교육으로서는 마약류를 아직 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각종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치료 재활 사업도 이미 중독이 돼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개인 상담,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단약 동기 증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중독자들은
C형 간염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C형 간염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치료비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피부로 실제로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 벗어난 지가 몇 년 됐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만 보아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마약류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올해 그 내방에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20, 30대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또 실장님께서도 뭐 실제로 내방에서 이 마약 상담받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는데요. 자, 마약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좀 특징들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약이 급증하게 되면서 마약 이 범죄 특징도 좀 새로 생겨난 것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변호사님 최근에 나타나는 마약 범죄 특징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방금 그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최근에 20, 30대 그 마약 사범들의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지금 마약 유통 경로가 좀 달라졌기 때문이고 그 마약 유통 경로가 예전에는 이제 면대면으로 구매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다크웹이라는 그 이제 유통 경로를 알 수 없는 그 다크웹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지금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비대면으로도 좀 구매를 할 수 있는 그 유통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던지기 수법 같은 것들이 언론에 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던지기 수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약을 이렇게 던져놓고 가면 그것을 마약 구매자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만나지 않고도 이 마약을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아무래도 마약 유통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당연히 마약 구입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쉽게 예, 가능하기 때문에 마약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통 그 수단도 가상화폐 같은 것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통 경로에 있어서 이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 그 마약 던지기 장소 같은 것들이 예전에는 지금 에어컨 실외기 같은 곳이나 소화전, 그 배전함 이런 곳들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경찰청이나 뭐 검찰청에서 이런 것들 단속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뭐 자석을 이용해서 뭐 붙여 놓는다든지 아니면 땅에 묻는 수법까지도 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경찰청에서 올해 그 인천의 마약 상선을 좀 붙잡고 보니까 광주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이 묻어 놓거나 아니면 뭐 숨겨 놓은 곳들이 있어서 광주 지역에서도 그 마약류를 숨겨 둔 곳들을 모두 수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뭐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가상화폐를 이용했다, 뭐 SNS, 뭐 던지기 수법, 그리고 뭐 최근엔 땅에 묻어서 가져가고 뭐 던지기 수법도 또 발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런 용어들 자체가 사실 이제 우리 귀에 익숙한 지가 얼마 안 된 용어들인데 이게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점점 단속이 좀 힘들어지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게 좀 우려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댄다. 이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실장님, 이 왜 이렇게 좀 낮아지는 마약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지난 3 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그 청소년들도 그러고 청년들도 그러고 집에서 집과하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서 인터넷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터넷 서치를 하다 보면 우연하게 그 마약 사이트가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젊은 층들이 구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 젊은 층들이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또 해소하기 위해서 마약을 그 찾는 그런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요즘은 그 매스컴에서 연예인들이 마약 사용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10 대들이 그 좋아하는 연예인들의 이런 마약 사건들은 아이들이 마약 문제에 대해서 별 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또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음식과 물건에다가 마약이라는 용어를 넣어 가지고 뭐 마약 김밥, 마약 베개 이런 유의 용어들이 유통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층들이 이런 마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품명이나 광고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는
그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고요. 선진국에서는 이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좀 충격적인 마약 사건 중에 하나가 지난 4월에 서울의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했다는 그 마약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모들에게 금품을 뜯어내기 위해서 10대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시음하게 하고 뭐 돈을 뜯어내려고 하고 협박을 하고 뭐 이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약을 접하는 과정도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마약에 대한 이제 호기심뿐만이 아니라 잘 모르고 네네. 그 비자발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던데요. 네. 비자발적으로 중독되는 네. 사례들도 실제로 늘고 있나요? 네. 일단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마약을 가지고 가서 "이걸 사세요." 하면 대부분이 그 마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 마약을 용어를 바꿉니다. 예를 들면 정력제라든지 피로회복제라든지 집중력 강화제라든지 또 기억력도 좋아지는 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아무 저항감 없이 그걸 받아 먹다 보면 진짜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인제 어느 시간이 지나서 약이 떨어져서 달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돈을 달라고 하죠. 이미 중독된 상태에서는 인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약을 찾게 돼 있고요. 또 요즘 특별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뭐 디스크 탈출증 뭐 이런 허리 아픈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그 고통이 많이 있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중에서 특히 그 펜타닐은 저희가 그 좀비 마약이라고도 하는데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처방받아서 복용했던 이 펜타닐에 중독이 돼 가지고 저희 센터에 상담하러 온 사례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의사들은 이런 약들을 특별히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할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함부로 처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어느 누가 어떤 약이라고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은 증명이 되지 않는 약 절대 받아 먹어서는 안 되고요.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국에서 구매한 것만 복용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뭐 익숙한 이름 뭐 펜타닐 요새 뭐 미국에서 뭐 굉장히 뭐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마약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또 의료용으로 또 잘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변호사님 처음에 네. 설명해 주실 때 무슨 야바, 뭐 프로포폴, 네네. 케타민, 페타닐, 펜타닐 뭐 종류가 우리 뭐 예전에는 뭐 대마초, 뭐 필로폰 이 정도 네.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지금 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종류가 실제로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네. 실제로 신종 마약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흔히 마약이라고 하면 뭐 대마나 필로폰, 뭐 코카인, 엑스터지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최근에 그 배우 유아인 씨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서 지금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지금 프로포폴입니다. 근데 '프로포폴이 무슨 마약이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프로포폴은 이제 극소량만 투약을 하고 그 오남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남용을 할 경우에는 이것도 마약 성분을 띨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포폴도 마약류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케타민 같은 경우도 성범죄 약물의 일종으로 지금 마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 펜타닐은 최근에 그 청소년들 10명 중에 1명이 지금 사용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남용이 많이 되고 있는 마약이고요. 또 자일라진이라고 해서 이것도 동물한테 쓰는 마취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신종 마약으로 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마약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지금 신종 마약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아직 밝혀진 것들도 다 없어 가지고 단속조차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전보다 유통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화됐고 또 사용하는 연령층도 굉장히 넓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이용되는 마약의 종류도 많아졌고 이거 뭐 아주 큰 문제인 것 같고 실제로 단속하는 현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정부가 지난해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뭐 이게 뭐 법에 대해 이렇게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님 이제 법 쪽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뭐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에 실제로 이게 이제 마약 범죄를 경감하는 효과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실제로 마약 범죄 단속이 강화됐다라는 것은 법조계에 있다 보면 좀 피부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약 단속이 좀 심화가 되다 보니까 마약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마약 범죄자들이 가장 그 형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사실 그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사에 협조를 한다라는 것은 같이 마약 그 투약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낸다거나 그 마약 상선을 밝혀낸다는 것, 그리고 또 판매책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들이 중요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사를 협조를 하다 보면 그 마약 범죄의 이제 실체가 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실제로 그 판매책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피부로 밝혀지고 그 느껴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유통 경로가 좀 다크웹이나 SNS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SNS를 다 삭제해 버리면 그 판매책을 찾기가 어렵고 또 주로 유통 수단이 가상화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판매책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수사의 기법이 직접 이렇게 뭐 대면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잠입 수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수사 협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그 이제 마약을 구매할 것처럼 해 가지고 경찰관이 가서 이제 구매를 하는 척하면서 잠입 수사를 하는 건데 인제 그 잠입 수사 기법이 이제 신분을 위장한 수사관이 범죄 조직에 이제 접근을 하거나 범죄 조직원을 정보원으로 삼아서 이제 범죄 정보를 파악하는 수사 기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 수사 기법에 대해서 좀 그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근본적인 또 수사 그 범죄를 멈출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마약 수사를 하는 것에만 인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마약 그 범죄 같은 경우는 치료에도 좀 인력을 집중을 해 줘야지 이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근절이 되는데 수사에만 인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재범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세 명 중에 한 명은 재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근절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 처벌 수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처벌 수위가 좀 약간 뭐 재범률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네. "처벌 수위를 좀 높이면 재범률 낮출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네. 이런 논의들이 좀 있죠. 네. 그런 논의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 결론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처벌 수위가 뭐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마약류 이제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단순 투약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요.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그 마약 매매와 알선, 수출입과 제조의 경우에는 4 년에서 7 년형이 기본이지만 감경 시에는 2년 6 개월에서 5 년형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투약 및 단순 소지의 경우 1 년에서 3 년형이 기본형이지만 감경 시에는 10 개월에서 2 년형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지난해 선고된 마약류 범죄를 살펴보면 1심 판결 그 4,747건 중에 44%가 집행유예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도 205건, 그리고 4.3%에 달했는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온 판결은 20건에 불과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실형 판결 중에는 1년 이상 그리고 3년 미만의 징역형이 1,4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징역형도 9.8%, 그러니까 463 건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연예인 중에 유명한 돈 스파이크 있잖아요. 그 지난해 9월 이제 검거돼 가지고 그 필로폰 매수 소지한 혐의로 이제 검거가 됐었는데 체포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만 20 그램에 달했습니다. 엄청난 그 중량인데요. 근데 재판부가 징역 3 년에 집행유예 5 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굉장히 낮은 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양형 다른 범죄와의 어떤 양형을 놓고 봤을 때는 낮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양형만 놓고 봤을 때는 낮다고 볼 수가 없고 치료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그 마약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끼리 다시 모여 가지고 나가서 다시 이제 모여 가지고 마약을 하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재범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치료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치료 수감 명령 같은 걸 내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변호사님 지적해 주신 말씀 보니까 저희 뭐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이 마약을 한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재소 기간 내에 그들끼리 또 정보를 공유하고 더 네. 많은 정보를 얻고 나와서 뭐 이렇게 뭐 마약을 또다시 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몇 번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장님 그 마약이 위험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독성 때문이겠죠.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약을 계속 찾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 단약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못 끝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요. 자, 마약 중독자들이 이제 마약이 깊어질수록 이제 증상들이 좀 나오게 될 텐데 찾아오시는 분들 또 실제로 만나 보셨던 분들 중에 어떤 증상들을 주로 호소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약류는 이제 종류에 따라서 증상들이 좀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환각, 그다음에 없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환청, 이런 정신병적인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약에는 신체적인 금단 증상이 전혀 없는 마약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엄청난 신체적인 금단 증상을 드러내는 마약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거나 또는 교도소에 가 가지고 그 마약 하시는 분들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호소하는 신체적인 증상들은 주로 너무나 잠이 와 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며칠 동안 계속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또 수면제에 의존해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은 먹으면 바로 토한다거나 손을 막 떨고 있다거나, 제가 저번 주에도 교도소 갔다 왔는데 저하고 얘기하면서도 손을 떨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분도 있고, 그다음에 식은땀이 나고 춥고 온몸이 이렇게 통증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내는 기간들이 사람마다 다르고 약물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그게 짧게는 한 3 주, 길게는 3 개월 이상 가기도 합니다. 그 밖에 외에도 또 통제력을 상실해 가지고 분노나 공격성이 이렇게 상승해서 행동 조절 문제가 생기고요. 또 감정 조절에도 또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우울증으로 인해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이런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약류를 만성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에도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삶이 완전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마약을 한번 시작하게 되고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신체적인 금단 증상의 고통, 그리고 삶에 대한 무기력, 즐거움이 없는 것,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계속 그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실장님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이게 끊기도 쉽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이 사회적인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리, 치료 이런 시설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좀 네네. 개선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 네. 저희 이제 정부에서 지정한 마약류 치료 기관이 병원을 포함해서 전국에 21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주에는 광주 시립정신병원, 전남에는 국립나주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병원들이 이 마약류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어 가지고 그 이용률이 좀 제로에 가까운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 내방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타 지역, 인천이나 서울 쪽에 소재한 그런 병원을 연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이제 이런 어려움에 대응해서 저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 전남지부는 이제 오신 분들을 심도 있게 상담을 해 드리고 그분들을 개인 상담을 꾸준히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장님 이제 이런 이야기 뭐 지금 광주도 말씀 들어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기반이 안 된 것 같은데 변호사님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개인의 일탈 개인의 범죄 아니냐. 근데 왜 그걸 뭐 다른 범죄도 있는데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뭐 세금과 이런 것들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왜 이렇게 치료해 줘야 되냐라는 네. 부정적인 여론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을 이용한 2차 범죄가 굉장히 많거든요. 얼마 전에 올해 있었던 그 롤스로이스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5 종의 약물을 투여한 채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지금 아마 내사 상태에 빠져 계실 텐데 그런 사건도 있었고, 지난해에는 아마 60대 노인을 그냥 묻지마
폭행을 해가지고 사망하셨던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그 가해자를 조사를 해보니까 필로폰 투약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사고가 한 해에도 여러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 중독자들이 환각 상태에서 벌이는 사망 사고라든지 그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 중독자들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많고 또 이 마약 중독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켄싱턴 그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를 보면 그 거리 자체가 다 폐허가 됐거든요. 그 거리에서는 폭력이나 살인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 마약 범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그런 문제로 바라보고 이제 치료에 좀 중심을 두고 단속도 좀 강화시키고 네, 수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근절을 해야 될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제 2차 범죄로 이어졌을 때 사회에 끼칠 수 있는 해악,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 마약 문제 근절에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일단 실장님께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신 한국마약퇴치본부 광주전남지부에서 어떤 일들 하고 계신지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광주 전남에서도 계속 마약 그 중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제 이런 분들이 저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 전남지부를 내방하셔서 상담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담을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도 엄청난 고통을 겪기 때문에 가족들도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약을 끊을 수 있도록 단약 동기 증진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중에 하다 보면 이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될 경우에는 병원에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및 그다음에 치료비 지원도 광주시청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또 그 마약 중독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그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께서 마약에 대한 오늘 이 방송 보시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도 좀 갖고 또 모든 그 치료 상담에 대한 정보들 많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한 내용 잠깐 짚어보고 더불어민주당 얘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대표적 이른바 비명계 의원이시죠. 경기 화성을 3선 이원욱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민주당 얘기 전에 대통령 시정연설 얘기 잠깐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 본회의장 들어가는 로텐돌 계단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기조 전환, 국민을 두려워하라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의원님도 참여하셨나요? 뭐 의총 끝나고 나가지고 바로 같이 나갔으니까 의총에 참가한 의원들은 다 갔죠. 저도 당연히 참가했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꽤 뭐 좋았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여당 의원들은 역시나 뭐 한 30번에 넘는 이제 박수를 쳤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작년 시정연설했던 때는 저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 그 문재인 정부 탓, 뭐 그 이외에도 뭐 계속해서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 탓, 뭐 이념적 논쟁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열심히 그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시정연설 때는 뭐 민생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상히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뭐 자극적인 발언을 뭐 삼가하고 그러셔서 이제 그 경청하는데 뭐 커다란 이렇게 문제 이게 귀에 거슬리는 발언의 단어들은 별로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실 때나 나오실 때 뭐 야당석을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악수하는 모습들 네.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들어가며 나가며 민주당 의원석을 찾아서 일일이 악수 청하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이재명 대표랑도 들어가며 나가며 이렇게 계속 뭐 악수를 하시던데 뭔가 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게 이렇게 좀 뭐 느껴지던가요? 어떻던가요? 아직은 뭐 좀 알 수가 없나요? 그 하나의 행위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고요. 여태까지 물론 이재명 당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수사받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네. 여태까지 한 번도 여야 그 대표를 불러가지고 네. 같이 그 대통령실에서 그 회담을 나눈다거나 이런 게 없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후속 조치로서 그러면 여야 대표 아니면 그것도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야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하면 한 4명 네. 플러스 대통령 이렇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자리라도 좀 마련돼서 그런 회동이 곧 필요.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그런 해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보이는 거고요. 그게 시금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오늘은 제스처로 끝나고 이런 거겠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대표적 강성 비명으로 이른바 개딸들한테는 뭐 표적 1호 뭐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아니 뭐 이제 비명이라고 하는 용어는 동의 안 하고요. 네. 저희 몇몇 언론에서도 그렇고 요즘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비명이 아니고 혁신계 의원이라고 좀 불러달라. 우리는 단순하게 누구 개인을 반대해서가 아니고 여러 이재명 대표가 체제가 들어서 가지고 뭐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온적 태도, 뭐 친명 이른바 친명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은 감싸고 뭐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 개딸들이 그렇게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닫고 있는 듯한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그런 행태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지 개인 이재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근데 비명이 아니라 혁신계 의원이다라는 말은 그 전제는 이재명 대표나 지금의 민주당한테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깔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페이스북에 총선 승리의 관건, 민주당의 진정한 통합이라는 제목으로 뭐 시리즈처럼 지금 글을 올리고 계신데 네. 보니까는 1탄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 행위다. 또 뭐 개딸 행패 어떻게 조처할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는 글도 올리셨던데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다 이제 지나간 일인데 이걸 계속 언급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걸 뭐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니 개딸의 행패는 네. 지나가는 행위가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행위들이고요. 여전히 네. 조금만 거슬리는 발언을 하면 문자폭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네. 저희 의원실에 지난주에 와가지고 농성을 했습니다만 한 30분 정도 농성을 하고 의원실을 어떻게 들어가나요? 용무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냥 여기 지역 사무실. 네.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의원실이 아니고 지역 사무실이니까 거기 뭐 항상 열려 있는 곳이죠. 뭐 열성적이네요. 그것도 네. 어떻게 보면. 이거 와가지고 현수막 걸고 한 발의 총알이라도 있으면은 매국노를 처단하겠다 뭐 이런 그리고 9명의 이른바 혁신계 의원들 그 사진을 수박을 이렇게 해가지고 쓴 모습에 합성 사진을 걸고 뭐 그러고 몇 나서 명이요? 예, 9명. 현수막에는 9명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와서 왜 이재명의 저희가 사진이 이재명 당대표의 지역 사무실에 사진도 없느냐, 뭐 이 자식이 도대체 민주당 맞냐, 뭐 이런 식의 다른데 사무실은 이재명 대표 사진을 걸어놓고 없죠. 보통 당대표 사진은 보통 안 그러니까요. 겁니다. 네. 예, 대통령 사진만 걸죠. 네. 그러고 이제 막 행패를 부리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간 곳이 그 전해철 의원 사무실로 갔었고요. 네. 아마도 이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은데 개딸들의 그런 모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여서 과거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찌됐든 이 개딸이라고 하는 용어가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본인들이 만든 용어거든요. 네. 개혁의 딸의 약자, 개딸. 근데 요즘에는 쓰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왜요? 국민 혐오 단어가 돼버렸죠. 단어가 혐오인가요? 그 단어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행위가 혐오. 그 두 개가 동일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행태들을 해왔으니까 네.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들 그리고 행동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용어로 네. 개딸이라고 하는 용어 이 자체가 국민 혐오 용어가 돼버리고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처했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혹시 같고요. 뭐라고 불러달라는 거는? 그건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관련한 글에서 이재명 대표 인사가 원칙도 공정도 통합도 없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일단 이번에 박정현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걸 보면서 네.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에 대해를 유임시키는 걸 보면서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송갑석 최고위원 그다음에 진짜 원내대표 투탑 체제에서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일체가 그만두게 됐는데요. 네. 근데 나머지는 다 뭐 하여튼 그만두게 끌어내리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유일하게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안 하고 계속해서 유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명이면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이른바 비명 혁신계 네. 의원들은 모든 것을 다 그냥 내쳐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네. 더 인사가 친명 중심으로 흐르면서 이른바 그 사당화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썼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보니까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상황 속에서 박광원 원내대표 송갑석 최고위원이 끌려 내려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모욕적인 과정을 거쳤다라고 적으셨는데 이거 그냥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바깥에선 그런 게 아닌 건가요? 당시에 그날 이제 체포동의안이 바로 표결이 되고 나가지고 가결표가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이제 의원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른바 연판장이 일부 의원들한테 돌고 있고 그만두라는 등 연판장은 누가 돌린 건가요?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 게 돌았었나요? 네. 그것이 이제 공개화되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네. 하여튼 그러면서 사실상 그만뒀을 뿐이 없게 압박에 받은 모습들은 곳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특정 인사 주저앉히려고 연판장 돌았던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혁신계 원내대표로서는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와 뜻을 굉장히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최고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껄끄러웠던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송갑석 의원도 최고위원을 하면서 항상 많은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따가운 눈총 이런 것들을 호소해 왔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특보 명함을 들고 돌아다니는 자객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도 적으셨던데 이건 또 뭔가요? 이재명 당대표의 이른바 친명계라고 불리는 원외 인사들이 1차적으로 혁신계 의원들한테 많이 일단 도전을 선언을 했죠. 예를 들어서 양문석 전 경남도당 위원장이 전해철 의원한테 이런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박정현 최고위원을 거기에도 혁신계 의원인 박영순 의원이 있는 자리에 사실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완장을 채워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선거 앞두고 있으면은 당대표 특보나 아니면 당 부대변이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른바 명함을 만들어줘서 좀 나중에 선거운동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는 그냥 쭉 있었던 거 아닌가요, 당에서? 그렇지 않고요. 선거를 이게 경선을 앞두고는 보통 굉장히 그런 걸 조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특보를 임명한다, 특보단이 필요하면 임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개파안배를 좀 하고 등등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번은 완전히 거의 비밀리에 임명한 것 그러면서 개파안배는 전혀 없었고 이재명 당대표와 가까운 사람들만 임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경선이 끝나고 나면은 선거 때 좀 도움이 되라고 부대변인이라든가 이런 정책위 부의장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많이 나눠주는데 특보 자리는 그럴 때도 굉장히 아끼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측근이라는 느낌이 들니까. 하더라도 주더라도 경선 전이 아니라 경선 끝나고. 후에. 근데 자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정도 파괴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느끼시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딸들로 지칭되는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 그룹 네. 플러스 그 유튜버들, 강성 유튜버들, 네. 김어준 씨를 정점으로 해서 뭐 박시영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강성 유튜버들이 고공에서 폭탄을 날리듯이 네. 그러니까 그 지지자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몇몇 지역구에는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네. 뭐 이길 수 있다. 뭐 그냥 거의 캠페인을 해줄 정도로 뭐 캠페인이라고 보일 정도로의 그런 이제 선동들을 하니까 하긴 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인가 거기서 현역 의원이랑 이른바 말씀하신 자객들이랑 여론조사 해봤더니 다 자객들이 이기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런 거는? 그거야 뭐 이제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게 워낙 이게 진보 유권자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가지고 막 발언을 해주고 응답을 해주고 이러니까 진보층 유권자들의 의견이 과표집될 특히나 이제 진보층 중에서도 김어준 씨류의 예. 그러한 유튜버를 열심히 청취하는 유권자들한테 과표집되는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장을 맡고 있는 제명인의 마을에 대해서도 뭐 민심과 동떨어진 개딸들 행태가 민주당이 쪼그라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개딸로 대표되는 강건한 지지층이 없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겠냐, 검찰이랑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하는데,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그나마 저만큼이라도 한 거는 이재명이었고 개딸들이 있어서 그랬던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전혀 반대의 분석들도 있죠. 선거를 조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들은 네. 선거의 ABC 가장 기초, 그가 중도층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거다. 네. 이거는 뭐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개딸들로 대표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러한 강성 지지층에 캡처돼 있어가지고 네. 강성 정책만 펼친다라고 한다면 중도층 유권자들은 눈살을 찌푸릴 수뿐이 없는 상황이죠. 근데 수박깨기 뭐 예를 들어서 김남국 의원이 코인 사태가 났을 때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김남국 지키기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 잘못된 것들을 누구나 들어가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이재명 당대표가 올바른 선한 방향으로 이끌든지 아니면 이끌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사퇴하든지, 그래서 단절을 함으로 해서 그 개딸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박이라는 단어가 그 예전에 미국의 노예제도가 있을 때 그 백인들은 수박을 안 먹고 흑인들만 수박을 먹었는데, 수박을 먹은 자리가 약간 좀 지저분해지고 옷도 뭐 묻고 그래서 이렇게 흑인 비하하는 걸로 썼는데, 이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또 희한한 용도로 쓰이는 거 보고 수박이 무슨 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의 정신은 용서와 화합의 정치거든요. 정말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단 한 명의 정치 보복도 없이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노무현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그리고 항상 도전하는 정신. 종로에서 또 당선될 수 있었는데 그 부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를 들어 지난 1년 전 그 지방선거 때 이재명 당대표가 개항에 출마할 때 그때 자기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하는 성남에서도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붙어가지고 지든 이기든 한번 싸워보는 것이 바람직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일 텐데, 자기 정치적 고향을 버리고 민주당의 인천에서도 민주당의 가장 텃밭이 좋다라고 하는 개항을
방식으로 도망가가지고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길인데 김대중 노무현의 길이라는 게 뭐 말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그 길로 결국에는 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방탄 리스크로부터도 이제 벗어났다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음. 그 큰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당대표 백날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보다 큰 거는 이재명 당대표도 대선에 나가서 다음 대선에 그 승리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한 그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성찰해 주기를 바라고요. 어디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그 비호감도 조사를 했는데 그 비호감도가 그렇게 높아가지고는 그 국민들의 그 전체가 선택을 하는 대통령이 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큰 목표를 위해서 그 비호감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제 뭐 어떻게 하면은 네. 최소한 이탈한 민주당층 그 중도 보수 세력까지 포함하는 사랑받는 정치인이 될 것인가,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받는 정당으로 네.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인가, 이런 데 좀 힘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뭐 혹시 더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뭐 386 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82년도에 대학에 들어가서 85년도에 네. 그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다가 네. 구속도 되고 네. 제가 이 목포교도소에서 3년 선고 받고 목포교도소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초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줬던 용서 화해의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그 광주 전남에 깨어 있는 우리 시민들께서 민주당이 좀 제대로 가는 네. 그 바로 서는 민주당, 도덕성도 회복하고 신뢰도 회복하는 정당으로 만들어 주십사. 많은 성원해 주시고요. 민주당도 더 그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채찍들도 해주시고 대신 몽둥이로 때려주지 마시고요. 우리 민주당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다시 모셔서 뭐 디테일한 얘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이원욱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